PDR에는 분자 크기가 굉장히 커서 그냥 발라서는 피부 깊숙이 흡수되기가 어려워요. 피부 위에서 맴돌다 끝나는 겁니다. 수박을 통째로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잘라야 들어가죠. 화장품만 발라도 피부과 주사 효과가 나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화장품 요리사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성분 3가지 PDRN, 레티놀, 나이아신아마이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PDRN 화장품 한 달 넘게 썼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레티놀 써봤다가 피부 완전 뒤집어졌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함량 샀는데 오히려 얼굴이 빨개졌어요. 좋다고 해서 샀는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피부만 고생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문제는 성분이 아닙니다.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쓰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저는 25년간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온 개발자입니다. 이 3가지 성분,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레티놀은 비타민 A,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 PDRN은 연어 DNA예요. 우리가 식탁에서 매일 만나는 재료와 다를 게 없어요. 결국 좋은 화장품이라는 게 알고 보면 다 몸에도 좋은 영양소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화장품은 요리다. 좋은 재료를 골라서 내 피부에 맞게 요리하는 것. 오늘은 이 3가지 성분 진짜 효과 보는 방법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즘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성분인 PDRN입니다. 원래 PDRN은 피부과에서 만든 주사 성분이었어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이라 흔히 연어 주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리쥬란이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손상된 피부 진정, 콜라겐 생성 촉진, 항염 작용을 기대하고 사용하는 시술이었는데 이 성분이 화장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피부과 안 가도 집에서 연어 주사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사람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화장품만 발라도 피부과 주사 효과가 나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PDRN 화장품과 피부과 주사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피부과 연어 주사는 진피증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깊숙이 들어가니까 재생과 콜라겐 합성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 화장품은 피부 표면에 바르는 거잖아요. PDRN은 분자 크기가 굉장히 커서 그냥 발라서는 피부 깊숙이 흡수되기가 어려워요. 피부 위에서 맴돌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PDRN 화장품으로 효과를 보려면 저분자와 기술이나 리포좀 캡슐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수박을 통째로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잘라야 들어가죠. 저분자와 기술은 PDRN 분자를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자르는 거예요. 리포좀 캡슐화는 조금 달라요. 깨지기 쉬운 물건을 뽁뽁이로 싸서 배달하는 것처럼 PDRN을 피부 깊숙이까지 안전하게 운반해 주는 겁니다. PDRN 화장품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주사처럼 강한 재생보다는 보습, 진정, 피부 장벽 강화 쪽이 더 확실해요. 이런 분들한테 특히 잘 맞아요. 트러블 자국이나 상처가 잘 안 사라지시는 분들, 피부과 시술 후 홈케어가 필요하신 분, 예민하신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싶은 분, 주의할 점은 연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중에 1만 ppm, 3만 ppm 이런 숫자 많이 보이시죠? 숫자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함량보다 순도입니다. PDRN 제품 고르실 때 이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하나, 저분자 PDRN, 가수분해 PDRN, 리포좀, 나노좀 이 단어들이 보이는지. 두 번째, 원료 순도와 흡수 기술이 명시되어 있는지. 세 번째, 임상 테스터나 흡수 테스트 결과를 브랜드가 공개하는지. 이 3가지가 확인되는 제품이 진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다른 말로 비타민 B3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이 멜라닌이 과하게 쌓이면 기미, 잡티
자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이 피부 세포 사이를 이동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이미 번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더 번지는 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써야 효과가 나타나는 성분이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휴가 다녀오고 피부가 까맣게 타신 분이 빨리 피부 진정시키겠다고 나이아신아마이드 20% 제품을 하루에 2번씩 바르셨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진정은커녕 홍조에 따가움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난 거예요. 피부가 약해진 상태에서 좋은 성분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부는 더 단순하게 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 약했을 때 특히 그럴 때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2에서 5%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효과가 납니다. 식약처에서 미백 기능성 제품으로 인증받으려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최소 2% 이상이어야 해요. 반대로 피부 장벽이 약해진 피부에서 10% 이상 고함량을 쓰면 얼굴이 붉어지고 따끔거리는 자극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챙기되 부담은 없는 범위, 그게 2에서 5%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 두 성분을 함께 쓰면 안 된다. 사실 이건 오래된 오해예요. 이 두 성분을 섞어서 가열하는 실험을 했더니 누런색으로 변했다는 우려에서 나온 건데, 문제는 이 실험 조건이었어요. 100도 가까이 끓이는 환경이었거든요. 우리가 화장품을 냄비에 끓여서 바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실험은 1960년대에 했던 실험의 결과입니다. 일상 온도, 일상 제형에서는 두 성분이 함께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미백 관리에 서로 보완이 된다는 연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단고 라인 만들 때 비타민C 친구들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한 식탁에 올려놓는 거예요. 따로 먹는 반찬이 아니라 같이 먹어야 더 잘 흡수되는 한 끼니까요. 다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아침엔 비타민C, 저녁엔 나이아신아마이드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서서히 다시 농도를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빨리 효과 보겠다고 처음부터 고함량 쓰면은 피부 뒤집어집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잘 맞는 분들은요, 기미, 잡티,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 모공이 넓고 피지가 많은 분, 트러블이 반복되시는 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분,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잘 맞는 성분이에요. 반대로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햇볕에 타거나 시술 직후처럼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 이런 상황에선 아무리 좋은 성분도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피부 상태와 타이밍이 문제인 겁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저 이 성분 때문에 미간에 주름까지 생겼었거든요. 저희 기미 앰플 레시피 만들 때 효과는 확실하면서 매일 발라도 피부에 부담 없는 함량을 갖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성격 아시잖아요. 수백 번 테스트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주름이에요. 효과와 안전성,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게 제 25년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레티놀이에요. 레티놀은 비타민 A입니다. 당근, 시금치, 간 같은 데서 듬뿍 들어있는 게 그 비타민 A예요. 먹으면 시력에 좋다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요즘 안티에이징 관심이 40대, 50대를 넘어서 20대까지 내려왔어요. 우리 딸도 지금 20대인데 맨날 엄마 주름에 좋은 거 뭐 있어?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주름 예방이 트렌드가 된 겁니다. 효과가 검증된 주름 성분 중에 레티놀만큼 연구 데이터가 쌓인 게 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수많은 화장품 성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위험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고농도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 오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공사판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공사 중에는 어수선하고 먼지도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레티놀 쓰고 초반에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붉어지는 반응, 바로 그게 공사 중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사를 너무 크게 벌이면 건물이 감당을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주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분이 어차피 쓸 거 처음부터 효과 센 걸로 하자 싶어서 1% 고함량 레티놀을 첫날부터 바르셨거든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입가랑 눈가랑 빨개지고 각질 올라오고 비늘 피부처럼 번들번들해지고 난리가 났어요. 주름을 없애려고 쓴 건데 오히려 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너무 크게 버린 거예요. 자, 레티놀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0.05%에서 0.1% 저함량으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만 피부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밤에 바르는 걸 권장드려요. 레티놀은 자외선에 쉽게 분해되고 피부를 자외선에서 훨씬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낮에 잘못 바르면 없던 색소 침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티날의 경우는 아침에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하바하랑 같은 날 쓰지 마십시오. 레티놀도 각질을 불리는 성분이고 아하바하도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같은 날 쓰면 피부가 2배로 자극을 받습니다. 월수구분 레티놀, 화목토는 아하바하, 요일을 나눠서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고농도 비타민C도 같은 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성 환경에서 레티놀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비타민C, 밤에는 레티놀 이렇게 나눠서 바르는 것도 방법이고, 하지만 처방이 잘 된 비타민C와 레티놀 성분은 또 같이 믹싱해서 발라주셔도 괜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코스메 셰프처럼요. 단주름, 탄력 저하가 고민인 분, 칙칙한 톤과 색소 침착이 번복되시는 분들, 모공이 넓고 피부결이 거치신 분들, 레티놀은 이 고민들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화장품 성분이에요. 반대로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임산부, 수유부, 임신 계획 중이신 분들. 레티날은 지용성 성분이라 피부 깊숙이 흡수가 됩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이 시기엔 쓰지 않는 게 안전해요. 대신 바쿠치올이라는 식물성 대안이 있습니다. 자극은 훨씬 덜하면서 비슷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레티놀 대신 바쿠치올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아토피, 심한 홍조, 트러블이 심하게 올라오는 날, 이럴 때는 레티놀 쓰면 공사판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장벽 먼저 회복하고 레티놀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처음인데 고함량부터 욕심내시는 분들, 아까 사례에서 보셨잖아요. 반드시 저함량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세 가지 성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PDRN은 재생과 진정, 나야신아마이드는 미백과 장벽 강화, 레티놀은 주름과 탄력, 이 세 가지 다 효과가 검증된 정말 좋은 화장품 성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 좋은 성분도 내 피부 상태를 모르고 쓰면 독이다. 농도가 맞아야 하고 피부 장벽 상태를 들여다봐야 하고 같이 쓰면 안 되는 조합들은 조심해야 하고 쓰는 순서도 맞아야 합니다. 음식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 피부의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는 영양제, 좋다는 식재료, 결국 좋은 화장품 성분의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만들 때 늘 묻습니다. 이 재료 우리 단골 손님 입에 넣어드려도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 하나로 25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초심 끝까지 지키도록 할게요. 약속!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맑고 밝은 얼굴로 살겠습니다.